타임입니다. 아까 그 지워졌네. 14일이고요. 수요일, 화요일 15도 정도 되고 있고 쌀쌀합니다. 날씨가. 최근에 그 사회과학자, 문화 심리학자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책임감 있는 저자가 있어요. 학자, 저자, 유발 하랄이라는 특유의 그 전면에서 보이는 인격을 볼 수 있는 그 차분함. 서양의 치고는 상당히 왜소하죠. 왜소하고 그리고 탁월한 그 관련 서적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테마를 잡아서 독자들에게, 그것도 글로벌한 독자들한테 자신의 사상 등을 전달하는 재주는 상당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노벨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업적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게 되겠죠. 정점에 일어났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걸 바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분의 그냥 넥서스라는 25년 1월 경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2달 가까이 지금 읽고 오고 있는데 그게 진도는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유기적인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와 무기적인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 유기적인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는 우리 인간이 세포의 형성으로 해서 인간이 되고 나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서로 공유하고 전파시켰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화, 기억, 그다음에 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부에 가서는 이제 유기적인 것에 반대되는 AI 기반의 이제 정보 네트워크를 현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인상 깊거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AI 기반의 비유기적 정보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작가의 첨예한 관심과 그리고 주장들을 독자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중에서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의 서적의 그 방대한 서적의 그 비대칭형을 극복하고 서양이 저렇게 지금의 발전을 이룩한 것에 대한 이해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15세기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캠브리지 대학의 지하 도서 수장고에 불과 100여 권 남짓한 책들이, 그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반면에
방대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민주주의와 사실 전달에 대한 걸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자라오면서 이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통념적인 생각들이 진영을 나뉘면서 무너지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유기적인 정보 네트워크망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그 변곡점의 트리거가 됐던 인터넷 시대의 유튜브라든가 SNS 등의 폭발적인 노출이 흔히 얘기하던 어떤 상식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상호 교차되고 교류되는 정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과 그리고 공정성에 접근한다는 이야기가 유발 하라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드, 즉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어떤 장치 개념으로서 과거에는 교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교회라는 부분, 종교적인 장치에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그런 사실들에 대한 거를 증명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에 접근할 수 있고 정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한 오판이다,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교회, 절, 이런 이슬람 여러 그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얘기하자면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보의 장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보 장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사실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자정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에서 자연과학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그 자정장치, 자정작용에 대한 장치. 예를 들어서 1953년도 당시에 나왔던 그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권위에 앞서는 당시 초판본에는 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활자화됐다는 얘기지, 마킹이. 근데 그런 부분이 2013년 무렵에 이제 5차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5번 이상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자신감과 솔직함 등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증명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성에 대한 신념은 절대 그들이 버리지를 않잖아. 일부 성직자라든가 교회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을 지니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치부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 등이 어찌 보면은 굉장한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 할 수도 없는 사회과학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수년 전부터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과연 AI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하라니는 지금은 진정한 AI 시대가 아니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형성에 있어서 사실을 쫓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또 다수가 가지고 있는 거수기로서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불합리성의 민주주의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와 동시에 미래에 있어서의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AI 기반의 기술의 정보가 어떻게 비유기적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유기적인 지능과 갑작스럽게 태어난 제3의 인류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인류와 같은 지능이 상호 관계를 기계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와 무슨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기계를 우리가 익힌다거나 그 유틸리티라든가 툴을 습득해서 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게 고전적인 어떤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비유기적인 정보 네트워크라든가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 아닌가요? 그게 최초의 어떤 불의 사용이라든가 석기의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있을 컴퓨터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체제에 대한 탈 것 등에 대한 인간들이 취하는 기술에 대한 스탠스는 그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잖아, 유익하게. 근데 향후 벌어지는 인종은 제3의 인종이라는 거지. 동물과 인간과 그 이외의 종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야. 근데 이 제3의 종은 제1의 종과는 틀리게 우리가 제2의 종이라고 느끼는 게, 놀라운,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그 인공지능과 비교했을 때 지능 자체에 대해서 능가할 수가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비유기적인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인 그 노드가 비극이 될
감을 못 잡겠더라고. 감을 제 입장에서 가끔 클로드나 뭐 챗GPT, 플라타비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좀 착각이 들기도 해. 내가 옆에서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아주 프렌들리한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내 얘기에 대해서 나의 심리 상태를 눈치를 보면서 그 정보 자체에 대한 자기가 잘 모르지만 그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특정인인 나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다는, 그 정보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근데 그런 부분이 제3의 인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정보 해석이 꽤 되는 거죠.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운 거대한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 특히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인류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향후 수백 년 이후에 그 인텔리전스한 제3의 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1의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인간 스스로 그들에게 측은지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제3의 인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현격한 압도적인 지구상에 있어서의 권리를 자신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계가 말이지, 기계가 자신의 형상, 독특한 형상을 한 기계이든지 인간의 형상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논리 구조는 유기적인 구조가 아닌 비유기적인 구조의 어떤 종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에 대표하는 대표인을 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대표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한 현재 입장에서, 현재 나의 입장에서 너야말로 우리가 8, 90년대, 2000년대 가끔 영화에서 봤던 에어리언의 출연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에어리언의 출연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유기적인 네트워크에서 발견한 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발현한,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들만의 노력이 동원될 것 같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반대급부의 지렛대,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지만 인류가 거기에 위협에 대처할 만한 몫을 그들에게 주는 거겠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도까지 다가왔다는 게 제 개인적인 리뷰이고, 상당 부분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19세기에 말이죠. 19세기에 도시로 몰린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회사의 말단에 거의 부품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중에 그 기계가 수십 배의 능률이 나는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전적으로 하던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야 된다. 어떤 크랭크 축이라든가 엔진 등이 이제 개발된 거겠지. 그게 수증기가 됐든 석탄이 됐든 인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공할 만한 힘, 지금에 봐선 단순한 힘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것이라고 그 공포감이 많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가 오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기계를 부셔야 될 거야. 그 공포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역사 감옥에 들어가 있는 18세기 유도밴드 이런 기계 파괴, 의도적인 그런 유사한 일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샘 알트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봉주가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한다든가 폭력을 가한다는 유사한 18세기, 19세기의 조짐이나 테러가 과연 없겠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해서 지금 당장 나온 그 파업 조치들이 있잖아요. 인텔리전스한 작업을 했던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재작년이니까 순간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인공지능이 발췌해내는, 뽑아내는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니까 그 발주자가 그거를 앞에다가 놓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프롬프트만 잘 적절하게 섞으면 근사한 얘기가 수분 안에 뽑아져 나오잖아. 프린터 걸어서 뽑아내면 30분 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가 허접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보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전기세만 내면 돼, 전기세. 그리고 매달 그 샘 알트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하는 회사에 몇만 원 정도, 몇십 달러만 내면 끝도 없이 뽑아낼 수 있는데 작가가 견뎌냅니다. 잠깐 안 쓰는 거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적인 그들에게 지불했던 샐러리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뭘 먹고 살겠냐. 파업을 하고, 지금이야 그런 단순하게 보이는 파업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지적 노동자에 대한 급격한 대체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폭력적인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보여줬던 그 캄보디아에서의 고액 해외 일자리
일자리를 노린 아주 폭력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굉장히 내가 당한 것만큼 불쌍했어. 내 스스로가 와, 젊은이들한테 그 젊은이들이 주는 희망이, 작년 재작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회 명사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로 뻗어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인근에 있는 동남아라든가 뭐 일본 이런 데에 가서 그 탤런트를 뽐낼 수 있다라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그런 지식의 노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재의 그 정보 체계가 이론의 부작용이지 않아요? 그 원천을 가만히 찾아봐야 돼. 그런 식이거든.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인 돈이 가지고 있는 욕망만 쫓아야 되는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희미하게 옅어져가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아주 불편한 보도잖아요. 사건이. 어떡할 거야. 그들이 풀려났고 그들의 가족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다. 딸들에게 아침에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경험상 공짜에 대한 또는 반드시 반대급부에 대한 부메랑이 다가왔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쉽게 얻어지는 비즈니스는 쉽게 나가더라고요. 파탈이 된다. 반면에 고된 고민과 노동,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유의미한 어떤 샐러리라든가 아웃풋은 끈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에 대한 그리고 어떤 쓰는 것에 대한 보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제대하고 나서 말이죠, 사회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마어마한 아카데미 그런 텍스트지만 텍스트와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가졌던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잡에 대한 이런 골격들이 사회에 나온 순간,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 근데 다른 여타 나라도 마찬가지겠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상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현격한 부작용이야. 그들이 무조건 돈만,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에는 너무 큰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유감이고, 그런 유기적인 정보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정보가 현실 세계로 도핑되면서 자본주의와 섞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창출되는지를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넥서스, 연계라는 뜻이
늘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역량과 트런트를 보여주자. 거기에는 돈을 좀 추라는 얘기도 하고, 과연 그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고민해야 될 텐데, 그걸 퍼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인 너튜브라든가 많은 수의 유튜브 멤버를 보유한 사람들이죠. 그런 걸 소비하는 우리도 그걸 아주 비판적으로 소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새벽에 출근할 때 하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사건이었고, 서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